목차? 목차 혹시 고민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목차? 네? 디지털. 트윈. 잠시만요. 그럼 1번이 개념? 그냥 또 그게 기출에 나왔던 거잖아요. 기출에 133회인가 132인가 나왔을 텐데. 디지털 트윈의 개념 1위 개념 2 개념도 유형. 그 5단계. 네, 뭐 유형이죠 그러면. 5단계를 네, 5단계. 그러면은 한 페이지 쓰는 순간 이제 3.5페이지는 3.5페이지 1, 1, 1 다에다가는 표준 봤으면 되겠죠. 그 모델 그 디지털 트윈 표준 표준도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1, 4, 2, 3, 2, 3, 이따가 총평 자료는 있어요. 총평 자료에는 넣어놨는데, 그 표준 하나 쓰면 됩니다, 표준. 이거는 3.5페이지 있을 때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 3페이지 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 2.5페이지다. 그러면 2.5페이지 쓴다고 하면 여기 0.5, 1 쓰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1페이지 써야 돼. 아니, 3페이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첫 번째는 3개니까,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1번을 묶던지 2번을 묶던지 1번으로 묶던지 2번으로 묶던지 둘 중 하나 묶을 수 있겠죠? 이거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1달러로 올릴 수 있다고 했으니, 1, 개념 0.5, 2, 개념도 1, 3, 유형 1, 4, 5, 표준, 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돼요? 근데, 개념도에다가는, 개념도인데 1페이지 어떻게 써요? 왜 못 써요? 좀더 그런 개념도 구성 요소 기술 쓰면 되죠. 개념도나 구성 요소. 그러면 되죠. 개념도는 이렇게 될 거면 이에다가 개념도 쓰고 다에다가는 개념도 물어보고 개념도니까 다에다가는 구성 요소나 기술 요소 이렇게 쓰면 한 페이지 되죠. 이렇게 쓰는 게 두 번째 방법인 거고 개념은 1달러로 올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개념, 등장 배경, 특징 이런 것들은 1달러로 올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개념에 개념도를 안 그리면 되잖아요. 아니 네가 그린 개념도가 지금까지 개념도인 줄 알아? 개념도라고 써있으면 개념도고 그냥 그리면 그냥 그림인 거지. 개념도 우리가 쓰는 그 개념도의 정의가 뭐예요? 개념을 설명할 근데 그러니까 개념도를 막 우리가 이게 개념도인가 저게 개념도인가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고민되는 게 이게 고민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고민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1달러로 한 페이지 쓸 때? 아니, 두 개를 묶을 때 아니라 한 페이지 쓸 때? 뭐가 고민이 돼? 어떻게? 개념도를 1페이지 쓸 수 있다? 개념도 1페이지, 개념 1페이지, 개념도 1페이지 둘 쓸 수 있냐? 아니면은, 그럼 당신은 그놈들은 개념 1페이지, 개념도 1페이지, 유형 1페이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개념에다 개념도로 쓰니까 써버리니까 개념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을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당신이 쓴 건 개념도가 아니라니까. 개념도라고 써야지니까 우리가 개념도라고 읽지. 우리가 개념도라고 읽어요? 분명히 우리가 개념도라고 쓰면서 분류 쓰지 않아요? 개념도라고 쓰면서 이렇게 그리죠. 이게 개념도예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림만 좀 다르게 그리면 됩니다. 그림만 다르게 그리고 이게 타이틀만 개념도로 갖다 박으면 사람들은 이게 개념도겠거니 라고 보는 거죠. 개념이라고 하고 그림 그리면 그냥 그림 같다 하고 넘어가는 거.
딸락에 양배경이랑 뜻은 연락이 상관없죠. 그게 두 가지,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 아까 전에 했던 게, 첫 번째가 개념 0.5, 그 다음에 각각의 1, 1, 0.5. 개념도 유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보통 개념하고 개념도 같이 묶겠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느낌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필요성, 아니면은 왜 나왔는지, 필요성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2달락에다가 개념, 뭐 3에다가 유형, 4에다가 0점. 그런데 여기 1달락에다가는 아까 그 순위를 말씀하신 필요성의 등장 배경은 한 페이지 작성하시면 안 돼요. 0.5페이지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이제, 됐어?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개념도가 두 개 겹치는데 왜 개념도라고 생각하냐고. 우리가 볼 때도 개념도라고 보지 않아요. 아, 그림이 있고 키워드도 있구나. 두 가지 관점에서 보지. 개념도구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개념 쓸때 생각 들게.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죠. 어차피 의미 있지 않은 그림인데 뭐 거기다 뭐 신경 써. 일단 플러스 알파도 안 되는데. 또 없어요? 뭐 목차 하나만 더. 문제는 뭐 하나 이것도 이제 일부러 근데 제가 문제를 만든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개 물어봤잖아요. 두 개 물어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보안 위협 나에다 넣고 그리고 나에다가는 세 개 싹 다 몰아 넣어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다 보안 위협 같은 경우에는 뭐 1번은 보안 위협이 발생된 원인이나 아니면은 현재 현황 이런 거 쓰면 되겠죠. 1달러 현황이랑 원인 왜 나왔는지 뭐 AI 보안 위협이 발생했으니까 왜 나왔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달러는 원인이나 현재 어떤 위협이 발생했는지 요즘에 보안 위협 많으니까 보안 위협 현황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위협 써야 되겠죠. 3번은 문제 나온 개발자랑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용자 관점에서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을 쓰는 거니까. 근데 여기 세 가지를 쓰는 건데 이게 골아플 거예요. 이게 골아플 거니까 각자 이게 여기서 이제 배포가 좀 나오죠. 배포가. 만약에 내가 나는 좀 쫄려. 그러면 가에다가는 그러면 이다가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에 대한 수치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 보안 수치 분류.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면은 그림이 딱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딱 세 개가 떠오르잖아요. 여기 보면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두 개. 그리고 표에다가 두 개 하나 쓰면 되고요. 이게 조금 쫄릴 때 쓰는 거고. 아, 난 모르겠어. 나는 남자가, 씨. 알게모다, 씨. 이렇게 긋는 거죠. 그리고 여기 AI 개발자, 여기는 제공자, 여자들. 이용자. 죄송합니다. 남자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있습니다. 2, 3 1, 2, 3? 가나다? 우리는 가나다를 별로 안 좋아해. 여자들. 아니, 괜찮아요. 모의고사 1위했으니까. 이렇게 1, 2, 3은 보통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5달락 쓰면 사람들 뭐라고 막 그때까지 찾아가지고 5달락 쓰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별로 이런 걸 안 좋아해서 안 먹어본 거라서 소고기도 맨날 먹어봐야 맛있듯이 안 먹어본 거라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진짜 없이 보고 싶어가지고. 네. 맞아, 어떻게 되면 용사 점점이 0.0.1소. 1, 가나다로? 네. 가나다 쓰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좀 달라지 말. 만약 그러면
이걸로 이 템플릿으로 1.5K 또는 1 아까 분류해서 반 페이지 먹고 이거를 1 페이지 오케이. 응. 그럼 상관없죠. 1 가라가면 아닌데 분량이 넘치는 건 상관없어. 물어본 걸 많이 쓰면 좋은 거니까. 평하나 그리고 밑에 저쪽 다 쓰는데. 그럼요. 쭉. 어차피 근데 이렇게 써도 못 봐요, 그 시간. 그 시간 대만에서 여기 한 페이지가 다 그 시간. 한도 없고, 여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한 페이지만 글씨만 있다고 생각해봐. 깜짝 놀라, 시청하는 사람들. 와, 이걸 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여기만 쫙. 여기만 읽었어. 여기만 읽어 넘어가요. 뭘 여기를 읽어? 그걸 어떻게 봐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봐요. 됐나요? 아, 그리고 아까 이번에 셀때 10점하면서 느낀 건데, 그, 그래서 모멀하지 않은 토픽을, 아니, 모멀하지 않은 키워드를 쓰면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나느냐면 찾아야 돼. 아, 이게 있나 없나? 근데 나는 찾지. 만약에 내가 진짜 면접관이 채점관이면 안 찾을 것 같아. 그러니까 흔히 진짜 간글에 간글 정도의 뭐 표준 말 이상한 거 썼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난 몰라.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표에다가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거 두 개 써. 해설지에는 없어. 내가 공부한 내용은 없어. 그러는 순간 이제 또 어디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채점관이면 진짜 짜증이 나서 이걸 들고 그러면 PC방, 컴퓨터 자리가 있는데, 컴퓨터 자리 가서 서약서를 쓰고 나는 매일경제 신문사, 김준삼 쓰고 사인하고, 나 검색하는데 뒤에 있는 감독관이 통화보고 있고, US에 담아가지고 와서 또 그걸 할 것이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노멀한 키워드만 쓰는 게, 임팩트 있는 거는 한 4달러? 아니면 단글 정도에 써도 되는데, 표 가운데 써버리면 이게 또 좀 혼란이 되더라고, 제 관점에서 보면.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새로운 문제 중심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분위를 통한 이산 탐지. 근데 대부분 잘 아시는 분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서브노트에 없는데, 자격증. 실제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통계 쪽 문제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먼저 통계에서 많이 쓰는 이상탐지 아웃라이어입니다. 아웃라이어. 노이즈 아웃라이어 의미 없는 데이터 이것들을 탐지를 해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통 전처리를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전처리할 때 분명히 남자하고 여자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한글로 남녀가 들어가 있다. 또는 나이를 분류해야 되는데 나이가 정수가 아니라 갑자기 자연수가 아니라 갑자기 음수가 뭐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거를 할 때 우리가 뭐 평균을 내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사분위 범위를 이용한 이상삼수입니다. 아웃라이어. 보면 중간 사분위 특정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를 주고 중간쯤은 여기 있는 데이터는 올바른 데이터지만 흔히 우리가 가설 검정에서도 기각역 유의 수준 밖에 기각 옆에 있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듯이 이 안에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정상적인 데이터인데 그 외에 있는 사분위를 벗어난 데이터는 이상치다라고 하는 게 사분 범위입니다. 정의란 보면 데이터 중앙 50% 범위를 기준으로 정상 범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이상치로 정의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IQI라고 하는 실제 사분위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사분위인데. 그래서 아마 일기패에도 제가 문제를 한번 넣어놨는데 한번 나중에 풀어보세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아까 50%라고 했죠. 이게 수식도 있긴 한데 여기 수식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잘라요. 여기가 그러면 네, 2, 4분위가 되고 여기 가운데가 1, 4분위가 되고 여기 가운데가 3, 4분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 이제 여기에 오는 놈들이 이제 아웃라이어구나라고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1, 4분이랑 3, 4분위 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1, 4분위하고 3, 4분위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 4분위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위에는 이제 그래서 1, 4분위, 2, 4분위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먼저 데이터 정렬을 합니다. 데이터 정렬을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딱 봐도 50이 이상하잖아요. 50이 좀 구리죠. 가운데수를 구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데이터 수가 n이 9입니다. n9를 넣으면 0.5 곱하기 이 숫자면 0.5 곱하기 9 더하기는 7이니까 5에다가 이게 다섯 번째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다섯 번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이 가운데가 돼. 7이.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좀 사실 이런 수식까지 외우면 좋은데 나중에 답안 쓸 때 이렇게 수식 외우는데 근데 그때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가운데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운데가 하나 남네. 오케이. 가운데가 7 되는 겁니다. 7이 그럼 제일 이사분위가 되는 거예요. 7. 근데 두 개가 될 수 있잖아요. 짝수일 때는 두 개가 되잖아. 그럼 짝수는 이 두 개를 나누면 되지. 두 개를 더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7이 2, 4분위 나왔어요. 그럼 1, 4분위 여기 있는 노이즈를 찾기 위해서 1, 4분위 찾습니다. 그러면 1, 4분위는 2, 4, 5, 6이죠. 2, 4, 5, 6. 2, 4, 5 중에서 가운데는 4, 5죠. 4, 5 나누면 하면 되죠. 4, 5 나누면 0.5가 되겠죠. 이것도 그럼 거기랑 똑같아. 0.25, 0.25에 9죠. 10이니까 그러면 2.5가 되겠죠. 2.5. 2.5니까 하나, 둘, 2.5가 되니까 4.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3, 4분위도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1, 4분위 이거는 위치값을 나타내는 것도 위치값에서 나타내는 숫자값. 그래서 여기 7이 3, 4분위 여기가 1, 4분위 그다음에 여기가 2, 4분위 3, 4분위. 그랬으면 이제는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를 구했으면 이제 실제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실제 그러면 이 값을 다 구했으면 이제 실제 4분위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4분위 값은 Q3 3, 4분위 빼기 1, 4분위입니다. 3, 4분위 빼기 1, 4분위. 그러면 Q3는 9.5 가장 큰 게 9.5였죠. 가장 큰 게 9.5. 그 다음에 여기 중간 4하고 5 사이가 4.5였죠. 4.5. 그러면 이제 4분위는 5예요. 이제 여기서는 다 끝났고 여기서 이제 하한선과 상한선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하한선 구하는 건 수식이 있어요. 이건 수식은 아니야. 이 위에 거는 그냥 짝으로 해서 홀수면 가운데 짝수면 두 개를 더하고 가운데 2를 나누면 되는데 하한선 같은 경우는 이 수식이 있어요. 이 수식이 있어요. Q1에다가 IQ를 넣어요. 이 값을 구하면 실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선도 17 나와요. 그러면 실제 모집단 내 데이터 중에서 마이너스 3보다 이하면 아웃라이어 그리고 17보다 이상이면 노이즈 아웃라이어. 그래서 정답 마지막에는 이상수 판별할 때 실제 데이터 중에서 50은 상한선이 17보다 크므로 이상치로 판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딱 들어놓으면 딱 진짜 멋지겠죠.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좀 바꿔놨는데 숫자는 좀 바꿔놨습니다. 숫자는 바꿔놨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킥할 때.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상한선, 하한선 값. 이거 IQR은 이제 Q3에서 Q1 빼면 되니까.
근데 이 값을 외워야 돼. 이 값을. 이 수식. 어쩔 수 없어. 풀려면 외워야지. 근데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함보다 작거나 상함보다 큰 데이터는 이상치로 간주되는 이상 탐지법이다. 할게요. 그 다음엔 머신 언러닝. 이제 개념적으로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머신 언러닝 같은 경우는 머신 러닝이 있고 머신 언러닝이 있잖아요. 머신 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LLM이나 버트 이런 대량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흔히 그 데이터에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노출되지 않아야 할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개인정보 노출되는 데이터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그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재학습을 하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듭니다. 다시 재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부분만 지우고 다시 학습하자. 그냥 특정 재학습한다는 게 좀 어려우니까 특정 그 문제가 되는 영역만 지우자라고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정의랑 보시면 한 번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에서 흔히 말하는 그냥 LLM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LM 같은 대량 모델, 버트나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특정 데이터 영향을 제거하거나 그리고 무효화한다. 어떤 데이터?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이터를 좀 무효화해서 그 모델을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결론 이거는 잊혀질 권리. 흔히 잊혀질 권리라고 해서 예전에 GDPR, 저희 공부할 때 GDPR이라는 게 나와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이잖아요.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잊혀질 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잊혀질 권리는 뭐냐면 그 디지털 세상에서 자기의 데이터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권리? 흔히 여기서 나오는 게 뭐 디지털 장례식 그런 것도 용어도 굉장히 많을 거야. 또는 디지털 발자국, 내가 어떤 로그들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흔히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만 알고 계세요, 개념만. 이거를 딱히 쓸 게, 진짜 마땅히 없거든요. 마땅히 없는데, 이거 하나 있더라고, 시사. 이게 공통적으로 해설지가 총 두 개 정도 있어요. 두 개 정도 있는데, 해설지하고 다른 걸 찾아봐서 공통적으로 보니까 시사 이게 뭐냐면 시는 쉐 분할, 독립화, 슬라이싱, 통합한다라는 용어인데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거를 삭제한 다음에 재구성하고 다시 학습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냥 파인 튜닝, 프리 트레이닝, 전이학습 이런 거 막 쓰시고 시사 정도만 하나의 맨 위로 올리시면 돼요.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공통적인 키워드로 쓸 수 있는 어떤 게 없습니다. 나라고 스파이시라고 부릅니다. 네? 나라고 여기 샤디드하고 스파이스하고 분할하고 슬라이스? 뭔가 다르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이거. 정확 러닝, 근사원, 이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까지. 이게 뭐냐면, 시사, 이거 네 개. 정확 언러닝, 근사 언러닝, 영양함수, 시사. 정확 언러닝은 뭐냐면, 우리가 그 머신 언러닝이잖아요. 데이터를 조각으로 조각으로 나눈 뒤에 학습한 다음에 삭제 요청하면 그 조각만 삭제하는 게 정확 언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 언러닝.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학습시킨 다음에 그거를 조각을 삭제한다. 여기 영양함수라고 있는데 영양함수는 그 실제 그 문제되는 데이터가 어, 그 실제 그 파라미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그러면 그 파라미터를 제거하면 되잖아요. 파라미터를 제거해서 영향도를 제거한다. 파라미터를 제거해서 영향도를 제거한다. 그래서 정확 언러닝, 근사 언러닝 이 용어를 이 두 가지 용어하고 시사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넣어주세요. 이게 다른 해설지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나오고
다음은 4201은 인공지능 경영을 쓰는 표준인데 이건 한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정의를 보면 AI 기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직을 대상으로 AI 시스템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은 AI 개발할 때 잘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10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표준이기 때문에 여기 범위, 규범, 용어 이렇게 총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그 두음으로 외우시긴 하는데 앞에 우리 1, 2, 1, 조항 1, 2, 3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숫자 1, 2, 3, 4 같은 경우는 틀려도 그냥 쭉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개 AI 신뢰성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우리 AI 윤리 기준도 있죠. 그 한국판 AI 윤리 기준. 그 두음이 뭐였죠? 종공합, 그다음 또 뭐 투 뭐 있었죠. 아, 네, 인프다 뭐 그런 거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외워주면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실제 문서에 나오는 거 캡처에 넣은 거라서 이거는 영어로 된 건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 나오면 일단 이거를 위에 있는 건 번역한 거고 밑에 있는 건 원문이기 때문에 다음은 LLM 보안. 이거는 요즘에 이 용어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 이거 제가 채점을 좀 하고 왔는데 채점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건 진짜 정의를 잘 써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Security for AI. AI를 위한 AI를 위한 보안이죠. AI 시스템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AI 시스템을 지키는 거고. 그 또 하나는 어, Security by AI도 있고 또 동의어로 AI for Security. 이것도 있죠. 이거는 보안을 위해서 AI를 쓰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개념 그 그림으로 표현을 잘하신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 뭐냐면 여기는 AI 시스템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뭐 보안 이렇게 그림 그리신 분도 있고 반대로 여기는 보안 있고 이거를 AI로 보완하자. AI로 쓰자. 결론적으로는 대상이 AI 시스템이냐 아니면 보안이냐 그걸 차이는 거고. 그러면 스큐리티 AI를 위한 이거는 보안을 위한 거죠. 보안을 위한 거 보안 시스템을 위해서 AI를 적용하고 그리고 이거는 AI 시스템을 위해서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약점을 방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뒤에 있는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해설지는 보고 한번 쭉 보세요. 이거 설명하면 다른 것도 설명 못하니까 AI를 보호한다. AI AI를 활용해서 보완을 한다.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는 문제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저기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은 데이터 스페이스. 데이터 스페이스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공유한다. 흔히 조직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기업이나 기업 조직 간의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처 간의 데이터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거고, 또는 뭐 헬스케어 하는데 병원과 병원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나를 합해야 되는데 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법 규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전달할 때 누가 해킹하거나 누가 취약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포맷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각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자가 각각 병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병원이 데이터를 각자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공유가 필요할 때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를 보면 어, 데이터 공유 활용 생태계로 기업 기관이 만든 데이터를 공유 및 교환하면서
보안 주권을 유지할수록 만든 체계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더 낫겠다. 서로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이 데이터를 직접 통합하거나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으지 않고도 공통의 규칙과 보안 표준에 따라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인프라 또는 기술.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병원에 있는 환자 정보는 중앙에서 통합하지 않고 병원에서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일단은 데이터 주권. 실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이 해당 데이터가 누구한테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태에서만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상호 운용성 또는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탈중앙화 이런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보면 사실 여기 있는 키워드는 마땅히 쓸 게 없어서 뭐냐 구성 요소 연합형 및 분산 구조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어떤 데이터 소스를 갖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API 파일, IoT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넥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실제 어떤 그 데이터의 속성들,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들 그리고 매핑하는 기술 네, 이렇게 이 정도로 기술을 갖고 키워드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요소로. 그리고 위에 있던 데이터 주권이나 탈중앙 그리고 뭐 상호 운용성 이런 것들은 강글이나 정의 3단락 같은 데 작성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하고 있는 게 유럽이나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하고 있어요. 기아 X 그리고 카테나 X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얘는 자동차 산업에서 데이터를 공급망 데이터로 사용한다. 그 서로 간에 독일에서 벤츠나 아니면은 아우디끼리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때 이런 프로젝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이아 이거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어떤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각에서 쓴다?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어떤 그렇게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각 기업에서 관리해서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표준? 실제 한국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 거죠.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를 추진 전략. 근데 사실 쓸 건 많이 없습니다. 찾아봤는데 쓸 건 없어가지고 이건 그냥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는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쓰지 마시고 활성화 함수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죠.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개념 쓴 다음에 활성화 함수 우리 흔히 아는 시그모이드 탄젠트 이거 한 7개, 8개 쓰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시그모이드 탄젠트, 렐루, 리큐렐루 그리고 소프트맥스 이렇게 소프트맥스? EL도 쓰신 분도 계시는데 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키워드, 그림, 수식 그럴듯하게 까지 작성이 돼야 돼요. 그럴듯하게. 이거는 외우셔야죠. 무조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식도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세요. 이거는 설명할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누가 물어보니까 자료 구조 누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료 구조 버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자료 구조를 몇 개만 알면 돼요. 힙, 트리, 그래프, 탭, 큐, 있는데, 연결 리스트.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몇개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봐. 그냥 개념이랑 그림 정도만 알면 되죠. 트리 보면 트리는 완전 이름 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완전 이름 트리에 있는 노드 중에서 키값이 가장 큰 노드나 가장 작은 노드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선순위 Q에 사용한다. 우선순위. 그 여기서는 우선순위란 말이 들어갑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완전 이진 트리. 완전 이진 트리라는 말은 트리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말단 노드를 제외하고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노드들은 다 우가 모두 꽉 채워 있는 노드를 완전 이진트라고 합니다. 대신 맥스 힙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부모 노드, 여기는 부모 노드인데 부모 노드는 자신 노드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자신 노드들끼리는 좌우 상관없이 좌가 크든 우가 크든 상관없습니다. 채워 있기만 하면 되고요. 좌우 상관없이 채워 있기만 하면 되고 단 부모 노드는 자식 노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예전에는 이거를 그 틀이나 그리고 힙 이런 것들은 추가 삭제하는 수식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내긴 했었어요. 추가 삭제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리고 완전 이진트리 그리고 우선순위 맥스 힙 인입 그리고 이게 삭제 삽입할 때 복잡도가 O 로그 N입니다. 이것도까지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만 알면 되죠. 뭘 더 중요해? 뭘 더 써요? 그림 하나, 트리 그림 하나 그리고 아까 위에 있는 이진 트리, 완전 이진 트리 그림 하나 그리고 구성 요소에는 완전 이진 트리 맥스, 민, 복잡도 그리고 우선순위 이렇게까지만 쓰면 되죠. 예, 끝입니다. 더 쓸 것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궁금한 것들 물어보세요. 다음은 과적합 그리고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근데 과적합 일단은 과적합 과적합은 고분산입니다. 고분산 이건 반드시 있어요. 고분산 그 두 개 비교했기 때문에 개념은 당연히 비교해야 되고 개념도도 있으면 좋아요. 개념도 그리고 이게 발생된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원인과 해결 방안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여기에 개념에는 고분산, 고편향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정값은 고분산. 분산은 노드들끼리 어, 노드들끼리 붙어 있는 걸 고분산이라고 하죠. 떨어져 있는 거? 흩어져 떨어져 있는 거? 네. 고분산은 예측값들끼리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고분산이라고 하죠. 예측값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는 현상.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를 그 주황색으로 넣은 거 있으니까 주황색으로 있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3단락에 작성하시고요. 다음 인베딩은 자연어 처리 이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흔히 인베딩은 단순히 문자열을 컴퓨터가 알아줄 수 있는 벡터와 또는 숫자로 바꿔주는 거를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벡터와 또는 숫자로 바꿔주는 걸 인베딩 하는데 여기에 이상한 것들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이상한 것들이 아닌데 심플해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형태로 벡터 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을 인베딩이다.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도 사실 이거는 기술 요소들 유형들 쭉 넣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워드투백 그리고 글로브, 엘모 여기 있는 패스트 아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원핫 인코딩까지 네, 이거는 다 외워두시고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거는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2번 나왔나 그랬을 겁니다. 원핫 인코딩이랑 여기에 있는 워드투백 이것까지는 반드시 워드투백의 15랑 스키크까지는 그림까지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이게 3시 반에 끝나야 돼서 아직 2교시는 시작도 못했는데 네. 있어.
DOW 그 숫자로 TF 그것도 여기 TF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있는 그거랑 네, TF 아직 들어가도 돼요. 다음은 양자 머신러닝. 양자 머신러닝도 키워드만 좀 짚고 넘어가면 양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양자의 특성, 이것도 양자의 특성이죠. 중학교.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기존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학습과 추론을 더 빠르게 한다. 그냥 기존의 양자 특성이랑 인공지능 합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키워드는 흔히 여기도 인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코딩은 앵글 인코딩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그리고 VQC, QNN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있네요. 네, 이것까지 작성을 해주세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Q 붙인 QNN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QSVM 이런 것들은 그냥 양자 붙인 알고리즘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있는 것들 양자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양자 인코딩 하는 것들 다음은 디자인 थि킹은 공정 아프트 쓰는데 근데 이거 쓰기엔 진짜 공정 아프트 쓰면 6점 나올 겁니다. 6.5점 절대 안 나와요. 근데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 공정이 어떻게 되냐 뭐 설문조사부터 인터뷰 관찰 요구사항 수집 의견 조율 인사이트하고 뭐 이런 거 중간중간 세부 진짜 지질 공상처럼 이것들은 넣어야 돼요. 지질 공상처럼 넣어야 이게 6.2점, 6.3점 나오지. 단순히 내가 공상 테마 가지고 AI 알랄라 이런 것만 가지고 쓴다 그럼 6점, 6.1밖에 못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어요. 특히나 한번 점수 한번 보세요 그냥. 점수 한번 보시면 그게 그거구나. 근데 잘 쓰신 분들 또 있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밀 컴퓨팅. 기밀 컴퓨팅은 정의를 한번 보면 하드웨어 기반 신뢰 환경 PE라고 하죠. 하드웨어 기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처리 중일 때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처리 중일 때도. 이게 처리 중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데이터 인 유즈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 흔히 우리가 상태라는 게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저장할 때 상태 저장 중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at rest 이걸 보통 디스크에 저장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전송 중일 때도 있겠죠. 전송 중은 데이터 인 트랜sit 이게 저장 중과 전송 중이라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뭐냐면 이게 사용 중. 사용 중은 데이터 인 유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는 저장 중일 때는 디스크에 쓰기 때문에 디스크 암호화 같은 게 있어요. 디스크 암호화. 또는 전송 중일 때는 데이터에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SSL, TL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암호화할 수 있겠죠. 전송 중일 때는. 근데 사용 중일 때는 흔히 말하는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이런 데이터들이 보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흔히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 TEE라는 곳에서 저장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쓰면 이 내용 들어가면 고수점 나올 거야. 저장 중, 정수 중, 영어까지 데이터 at list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어를 쓰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쓸 게 진짜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실행 환경 말고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관련된 키워드들 아까 여기 T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이 용어가 클레브라고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용어도 중요하대요. 이 용어도 실제 이 보안 영역을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영역을 T라고 하는데 여기 이거를 또 인클레이브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제가 찾아봤는데 그럴듯한 단어가 뭐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고 이거 키워드가 아닌데
그럴듯한 단어. 메모리 암호화. 그리고 사용 중인 데이터 암호화. 아까 사용 중인 데이터까지 있었잖아요. 인 유즈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냥 사용 유즈 데이터. 그리고 기밀 컨테이너. 컨테이너인데 기밀하다. 이렇게 그냥 그럴듯한 키워드 표현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지식 중류는 음, 큰 놈을 작은 놈한테 전달하자. 지식을 전달하자. 티처인 놈. 큰 놈을 티처인 한 놈. 흔히 말하는 LLM 같은 아까 있었던 LLM 버트 이렇게 성능이 좋고 어, 빠른 건 아니죠. 성능이 좋은 데이터 모델을 왜냐하면 우리 현재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IoT, 실시간 서비스 같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모델을 넣으면 성능이 느려지고 하니까 이걸 좀 더 작게 모델 만들면 안 될까라고 해서 나온 게 지식 증류. 증류라는 말은 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끓여서 티처에 있는 지식을 끓여서 학생, 스튜던트한테 제공을 해준다. 정의를 보면 복잡한 티처 모델의 지식을 경량화된 스튜던트 모델로 전달하여 성능을 최적화하는 모델 압축 기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성 요소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흔히 소프트 타겟이랑 하드 타겟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프트 타겟이랑 하드 타겟이 말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부모 데이터, 티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스튜던트 데이터한테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가 오토 인코더하고 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오토 인코더는 특정 데이터를 한 점으로 축소하는 거고 그리고 뷰 같은 경우는 한 숫자로 데이터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흔히 어떤 분포 모양으로 이 데이터를 분산해서 정규 분포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드 타겟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모델에 있는 값을 소프트 모델 타겟한테 특정 데이터만 주는 거. 그 특정 명확하게 이것만 줘라는 거고 소프트 타겟은 좀 러프하게 분포에 따라서 좀 유도리 있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줄 때 하드 타겟보다는 소프트 타겟이 훨씬 좋겠죠. 소프트 타겟으로 데이터를 조금 주는 게 자식한테는 좀 더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프트 타겟과 하드 타겟이 있는데 지식 종류는 소프트 타겟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간결히 써주시면 좋겠죠. 아니 지식 전이 데이터를 전이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레이던트 디센트,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것들도 사용하시면 됩니다.